자, 네 번째 분야가 이른바 이제 그 윤리학하고 가치론의 그 분야라고 제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윤리학하고는 가치론이라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는,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달리 물어보면 정말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하고 같이 항상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다 윤리학자들의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인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윤리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의견이 분분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참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뭘 이루려고 이렇게 사는데 그 좋은 게 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게 뭘까? 이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그 질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철학자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것의 종류를 막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개념을 갖다가 분명히 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어떤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다른 좋은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부나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다른 좋은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것인가요? 대체로 후자겠죠. 후자가 아니면 돈이 그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색깔이 있는 종이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죠? 돈은 그러니까 수단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죠? 수단적으로 혹은 도구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그런 좋은 것은 말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이제 보통 추구를 하는데, 이 질문도 답이 쉽지가 않아요. 많이 내리는 대답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궁극적인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행복이 뭐냐라는 게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죠? 행복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이제 또 제기를 하는데, 이 질문을 조금 더 파고들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하버드에서 그 활동을 하셨던 그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교수가 다음과 같은 또 그 사고 실험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실험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 기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쾌락 기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계냐 하면요, 들어가기 전에 그 기계한테 지시를 해주면 자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경험들을 제공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경험을 다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은 들어가면 들어가 있다는 걸 몰라요.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가고 싶으신데 혼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원하는 분 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이 기계가 아주 좋은 기계여가지고 원하는 분은 다 들어가서 각각 다 거기에 맞춤으로 경험을 해줍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에서 행복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가 드러납니까? 행복이 무엇냐에 대한 굉장히 큰 입장 차가 드러나는 거죠. 들어가시겠다는 분은 뭐냐면, 행복은 무엇이다? 내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느냐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심리 상태를 갖다가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벌어지지 않느냐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들어가시겠다는 분이고,
안 들어가시겠다라는 분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심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철학자들도 아직도 어느 입장이 더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기 앞서서 좋은 것은 과연 주관적인 것인지 혹은 좋은 것은 객관적인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인데, 플라톤이란 철학자 아시죠? 그죠? 플라톤 대화록 중에서 그 초기 대화록에 해당되는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그 대화록이 있습니다. 그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록이 있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와요. 이른바 에우티프론의 질문이라는 그 유명한 질문인데, 에우티프론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신성한 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주제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대화록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에우티프론한테 에우티프론 너는 신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양인데 신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좀 설명을 해다오. 그러니까 에우티프론이 대답을 하기를 신성한 것은 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왜 신성한 것이 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 이렇게 묻지를 않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 근데 에우티프론, 신성한 것은 신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냐? 아니면 신성하기 때문에 신들이 귀하게 여기느냐? 자, 이거를 같이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는 입장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입장, 좋은 것은 내가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주체가 좋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입장이 주관주의입니다. 가치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 주관에, 그 주체에 의존되어 있고 그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게 가치 주관주의입니다. 가치 객관주의는 어떤 입장이에요? 객관주의에 따르면 좋은 것은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객관주의적 입장입니다. 다시 설문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가치 주관주의자. 가치 객관주의자. 보통 주관주의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냉이 좋습니까? 물냉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비냉 쪽을 가는데, 그러니까 물냉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좋은 걸 모르세요. 빨리 비냉 쪽으로 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담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비냉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가 뭘 드러내주냐면 가치는 어떻게 생겨난다? 판단하는 주체가 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비냉이라고 하면 비냉이고 내가 물냉이라고 하면 물냉이고, 이거는 나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만족시켜 줍니다. 도대체 주관주의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혐오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다? 주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관주의가 맞다라면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입장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주의적 입장이 나름대로 힘을 가집니다. 객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봐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고 객관적으로 나쁜 것들이 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와 상관없이 예전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천동설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지 않았던 거와 똑같이 특정한 것들은 나쁘고 특정한 것들은 그 자체로 좋다라는 입장이 객관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또 이렇게 되면 객관주의가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주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왜 특정한 가치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의 목록에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부당한 입장들이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면서 우리에게 강요가 됐던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컨대 뭐 노예제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혹은 객관적인 어떤 도덕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 하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도 취해요. 나는 가치에 관한 객관주의자이긴 한데 어떤 가치가 객관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도 취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를 이제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옳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삶이냐, 이 문제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보죠. 옳고 그름의 그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기를 하고 그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철학적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그 공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이 도덕적 의무론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공리주의는 들어보셨죠? 그 영국에서 그 벤썸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제기한 그런 그 도덕 이론이고 도덕적 의무론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처음 제시한 사람을 저희가 임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죠. 공리주의적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옳음은 결과가 결정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오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죠? 더우세요? 추우세요? 딱 좋으세요? 예. 좀 저분은 너무 바람이 세서 추운데 저는 덥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일까요? 제가 저기 가고 저분이 여기 오시는 게 좋은 행동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강연이 중단이 되니까 강연이 중단되는 게 나을 수도 있나?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행동의 방식들을 고려를 해보고 유관한 사람 모두를 따져봤을 때 각각을 다 동등하게 취급을 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 나온 게 옳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역에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방송이 나와요. 지금 지하철의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나서 지금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은 열차가 선로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선로에 오고 있는데 이 열차가 지금 제동 장치가 없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다른 열차를 충돌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나눠요. 선로가. 그래서 보니까 왼쪽 편에는 사람이 거의 타고 있지 않은 전철이 있고 오른편에는 사람이 꽉 차 있는 전철이 있어요. 근데 또 우연히 보니까 앞에 이 선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에요? 죄송하지만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생각에 다 공감하세요? 예. 왜냐하면 왼편에 계신 분들이 다칠 거라는 걸 고려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고려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이쪽 상황이 더 나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뒷받침이 되는 게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다음에 사고 실험을 한번 또 해보세요. 장기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공리주의자 의사예요. 그 목화 지금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이냐면은 한 분은 남북 통일을 갖다가 성사시킬 그런 정치가신데 심장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막 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과학자신데 허파가 필요하세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암을 완치하는 약을 개발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의사분인데 이분은 간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할 그런 과학기술자여서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럴 뿐인데 이분은 다른 허파가 필요하세요. 그런 네 분이 계신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딱 들어와요. 근데 딱 보니까 다 맞아요, 장기가. 보자, 이 사람 장기를 떼가지고 넣으면은 암도 다 치료되고 남북 통일도 되고 우리가 노벨상도 드디어 타고 그러니까 경제도 완전히 나아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뭐 전혀 나빠지는 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 장기를 강제 이식해야만 하죠. 공리주의가 참이라면 이 사람의 장기를 떼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행복이 많이 증진이 되면은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어떠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 공리주의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특정한 원칙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입장이 도덕적 의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의무론은 결과가 옳음을 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어떤 원칙들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을 제기한 그 철학자가 이제 칸트인데 칸트가 직접 예로 든 원칙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들었는데 그 원칙은 사람들이 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직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바꿔봅시다.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거 어때요? 동의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두 분. 이따가 동의하시는지 보세요. 좀 이따가. 다음 마지막 사고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국가중앙위기관리실장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테러 분자가 그 핵폭탄을 그 사대문 안에 설치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그 테러범을 갖다가 발견한 것 같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데 발견이 되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을 탁 잡고 인질로 잡고 방패로 삼고 그 폭탄을 터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인질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출을 하려고 하면 폭탄이 터집니다. 그 테러범을 갖다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같이 사살하는 거예요. 자, 인질을 저라고 생각하세요. 또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잡혔습니다. 근데 무고합니까 안 합니까? 무고하죠. 그러면 사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사살해도 되냐 안 되느냐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알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알고 싶으신 게 그 폭탄의 위력이 어떠냐라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폭탄이 터졌는데 그 테러범이 그 폭탄을 살 때 그 잘못 쏴가지고 옆에 잔디가 좀 끄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사살하면 안 된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실제 핵폭탄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1000명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1000명은 작습니까? 10,000명. 10,000명 작습니까? 10만 명. 이 얘기가 뭘 드러내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컨대 그런 무지막지한 나쁜 결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살을 안 했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의하시겠죠? 그때 그 교수 한 사람만 쐈으면 되는데 무고하든 안 하든 그러면 시민 10만 명이 살았을 텐데 왜 쏘지 않았냐라고 다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결과가 제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있죠? 여기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일, 혹은 나는 이걸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답은 내리기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답을 내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그 답의 성격이 여러분이 이것저것 이런 걸 다 고민을 해보고 선택한 답인지, 주어진 답인지, 남이 그렇다고 해서 제시한 답인지, 아니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취한 답인지, 그래서 자기한테는 안 맞는 답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에게 답일 수 없는 그런 답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남한테 의존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어떤 권위나 어떤 미신이나 어떠한 다른 종류의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성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작업이 등장을 해서, 철학자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답은 어렵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곰곰이 따져봐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를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의 답을 찾는 그런 태도가 그나마 진정하게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갖다가 찾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갖다가 그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면 좋을 텐데.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그러면 시 그랬거든요. 근데 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 즐겁지가 않은데 시를 좋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남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너는 그런 걸 좋아해라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에서 그렇게 자기가 발견이 되면 그럼 아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도 또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잘하는지. 이것도 비슷하죠. 너무나
이 누적된 잘못된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사실은 소질이 없는데 그걸 내가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신을 하는데 모두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 긴 그 여정을 떠나셔서 그 좋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